크림반도의 완전한 해방은 즉각적인 지상 침공이 아니라 러시아의 물류 동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을 통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보급하던 도선, 상륙함, 무기고, 저장고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르치 해협, 세바스토폴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부에 점령된 육상 회랑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키이우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압박해 푸틴이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한 뒤 영토를 되찾으려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밀손 알베스의 신뢰도 기준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복수심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소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5일 밤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 부대는 드론을 사용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케르치 해협에서 여전히 운행 중인 마지막 철도 페리로 설명한 슬라벤스크 철도 페리입니다. 이 선박은 점령군을 위해 장비, 연료, 군수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선박이 없으면 러시아는 크림대교와 우크라이나 드론에 더 많이 노출되는 육상 경로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며칠 후 세바스토폴에서 압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4월 19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대형 상륙함 2척 야말과 니콜라이 필첸코프를 작전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말은 장갑차와 병력을 포함해 최대 5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필첸코프는 1000톤의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 두 척은 상륙작전과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 군사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총 손실액은 1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크림반도의 완전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단계별 군사작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버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송, 탄약, 연료, 선박, 나룻배, 지휘소, 방공 시스템, 저장고 등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인 한 명 한 명을 보급, 지원, 안전한 탈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에슬라비아냐, 야말, 그리고 니콜라이 필첸코프에 대한 공격에서 독립적인 소식통에 의해 확인된 신뢰할 만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하게 발표된 영향은 물류와 군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무력화된 선박들, 감소된 수송 능력, 그리고 크림대교에 대한 증가하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키예프가 현재 선택한 전쟁의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병력이 반도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점령을 약화시켜 러시아의 주둔이 부담스럽고 취약하며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이 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푸틴이 현대 러시아의 가장 큰 권력 과시 중 하나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는 2014년 불법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이 키이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건물, 통신,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모스크바는 이 지역을 군사기지이자 국가의 상징 그리고 흑해를 통제하기 위한 거점으로 여겨왔습니다. 세바스토폴은 흑해함대의 본부로 2022년 대규모 침공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작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세는 단발적인 공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키이우가 세바스토폴의 군함, 케르치의 페리, 그리고 점령지의 보급 창고를 공격할 때 이는 크림반도가 손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 자체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흑해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 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같은 영토가 크렘린에게 물류의 함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크림대교가 다음 주요 압박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케르치 해협을 통해 러시아 본토와 반도를 연결하며 항상 군사적 그리고 상징적인 가치를 지녀왔습니다.
이 다리는 모스크바가 연료, 무기, 탄약,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페리가 파괴되거나 운항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다리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중요해질수록 더 큰 표적이 됩니다. 은퇴한 미국 장군이자 미 육군 사령관인 벤 장군은 최근 크림반도가 여전히 전쟁의 결정적인 지형이라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가 반도를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크림 대근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계산은 냉혹하지만 분명합니다. 먼저 러시아가 세바스토폴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반도 내 러시아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리, 선박,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르치 다리에 압박을 가하고 모스크바가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에 더 길고 더 비싸며 더 취약한 경로를 통해 크림반도를 보급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즉각적인 해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존재가 점차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4월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체가 이 심층 공격 작전을 더 큰 노력의 일부로 제시했습니다. 키이우에 따르면 세바스토폴의 선박들과 케르치의 페리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정유소, 터미널, 선박, 항공기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능력과 관련된 센터들도 타격했습니다. 메시지는 러시아의 후방이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모스크바가 거리로 인해 보호된다고 여겼던 시설들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전선에서 러시아의 소모로 인해 키이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026년 2월 우크라이나군은 그달 마지막 2주 동안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은 2023년 반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가 전쟁 연구소를 근거로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몇 달간의 적군 압박 끝에 우크라이나는 일부 기간 동안 다시 영토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손실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모스크바가 12월 이후 모든 손실을 대체하지 못했으며 2026년 1분기 병력 모집 속도가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력 부족이 크림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적은 선박, 더 적은 페리, 더 적은 방공망, 그리고 더 적은 인력 보충으로 고립된 점령지는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한 후 유럽연합은 키이우에 대한 900억 유로의 긴급 대출을 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러시아산 석유의 흐름이 재개된 후에 나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를 현 시점에서 올바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금은 키이우가 장기전에 대비해 방위, 탄약, 군수산업 그리고 저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재정 지원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의 해방은 용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론, 미사일, 정보산업 생산, 방공, 탄약,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에 대한 작전은 인내와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급이 더 느려지게 하고 각 선박이 더 노출되게 하며 모든 경로가 더 위험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공격과 실제 해방 작전의 차이입니다. 최근의 기록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수년간 이 전략을 시험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키이우는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부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 1명의 군인이 실종되었다고 인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AP통신은 2014년에 불법적으로 합병된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주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흑해에서 모스크바의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안심하고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림반도 자체의 역사는 이 영토가 지도에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갈등을 결정짓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9세기에는 크림 전쟁이 흑해 통제권과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세력 균형을 놓고 유럽의 강대국들과 러시아 제국을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키이우는 과거의 제국 전쟁이 아닌 드론, 미사일, 그리고 현대적인 점령에 맞선 물류 공격으로 이 논리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점령되거나 고립된 영토가 보급선이 끊기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 군사작전에서 섬, 반도, 그리고 월경지는 항구, 다리, 철도, 그리고 도로를 잃었을 때 취약해졌습니다. 크림반도는 외부와의 연결에 의존해 병력, 연료, 방공, 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부합합니다. 러시아가 케르치를 통해 화물을 이동할 능력을 잃고 세바스토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으며 육상 회랑이 매일 드론의 표적이 된다면 러시아의 통제는 실제 안전보다는 말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속적인 압박의 단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페리선, 선박, 레이더, 방공 시스템, 저장고, 연료 수송로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상 공세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크림대교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목표는 단순합니다. 러시아에게 나쁜 선택지들만 남기려는 것이죠. 모스크바가 반도에 더 많은 방어력을 집중시켜 다른 전선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크림반도가 점점 더 노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푸틴에게 있어서 문제는 크림반도가 단순히 점령된 영토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인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완도의 안전을 잃는다는 것은 2014년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지정학적 성과가 되돌려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에게 크림반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주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피격된 각 페리선, 멈춰선 각 선박, 파괴된 각 저장고는 모스크바가 10년 넘게 팔아온 통제 이미지에 타격을 줍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뉴스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